혹시 등에 화상 자국 있으세요? 76세 만수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분식집 사장 순영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그 소리가 작은 분식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38년. 무려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마주한 두 사람. 서로가 서로를 죽은 줄 알고 살아온 아버지와 딸. 대체 그 긴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38년 만에 기적처럼 재회한 부녀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어느 쪽 방촌. 아직 해가 뜨기 한참 전이었어요. 거리는 깜깜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3평 남짓한 쪽방,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장판은 낡아서 여기저기 구멍이 났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서 겨울이면 이불을 두세 겹으로 덮어야 했어요. 여름이면 더웠고 겨울이면 추웠습니다. 에어컨은 꿈도 못 꾸는 것이었고 보일러도 아껴 써야 했어요. 월세가 25만 원이었는데 그마저도 버거웠습니다. 공용 화장실, 공용 세면대, 샤워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썼어요. 밤이면 이웃 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 기침 소리, 벽이 얇아서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라도 살 수 있는 게 다행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찬물로요. 보일러 틀 여유가 없었거든요. 얼굴을 찬물로 씻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허름한 점퍼를 걸쳤습니다. 지퍼가 고장나서 단추로 여며야 하는 점퍼였어요. 그래도 이게 제일 따뜻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세워둔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폐지를 모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삐걱삐걱. 리어카 바퀴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바퀴가 낡아서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칠을 해도 며칠 지나면 또 삐걱거렸어요. 오늘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새벽에 나서야 좋은 폐지를 많이 주울 수 있었습니다. 늦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거든요. 폐지 줍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었어요. 좋은 자리, 좋은 시간을 선점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상가 뒷골목, 재래시장 주변, 마트 앞, 학교 근처, 쓸만한 곳은 다 돌아다녔어요. 박스, 신문지, 우유팩, 책, 잡지. 쓸만한 건 전부 다 주었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76세 노인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서 관절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가면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파스 붙이고 버텼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굶어야 했으니까요. 폐지를 줍다 보면 가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할아버지 불쌍하다.
나이 들어서 저러고 다니시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피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어도 밥을 못 먹는 날이 많았어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로 버티는 날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싸게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서 500원짜리 빵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물은 공원 음수대에서 마셨어요. 생수 사 먹을 돈이 아까웠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재활용 센터에 가서 폐지를 팔 수 있었어요. 리어카에 가득 실은 폐지. 하루 종일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15kg네요. 7,5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원이 돈을 건네줬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 번 돈이 10,000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비 오는 날은 더 힘들었어요. 폐지가 젖으면 무게가 늘어서 끌기 힘들었고 가격도 깎였습니다. 젖었네요. 킬로당 300원밖에 못 드려요. 네. 그런 날은 하루 종일 고생해도 5,000원도 못 벌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큰 박스를 많이 주운 날은 25,000원까지 벌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은 드물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4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어요.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15만 원 남짓.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공과금, 식비, 생필품,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 요금은 가장 싼 요금제로 썼어요. 한 달에 10,000원짜리.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 김치 조금, 밥 한 공기. 그게 할아버지의 하루 식사였습니다. 가끔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나눠줄 때가 있었어요. 그런 날은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밥에 반찬이 여러 가지 들어 있었거든요. 명절에는 떡국이나 송편도 나왔어요. 그게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된 사진. 유리에 금이 가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앞니가 빠진 채로 해맑게 웃는 얼굴. 두 갈래로 묶은 머리에 분홍색 나비 머리핀을 하고 있었어요. 통통한 볼에 보조개가 패여 있었습니다. 순영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바라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가 오늘도 열심히 일할게. 저승에서 잘 있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8년이 지났는데도 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딸에게 인사하는 것, 그리고 매일 저녁 딸에게 하루를 보고하는 것. 오늘도 무사히 하루 끝났어. 순영아, 아빠 잘 자. 그게 할아버지의 일과였어요. 사진 속 아이는 영원히 5살이었습니다. 잘하지 않았어요. 38년 동안 같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만 늙어갔어요. 38세 청년이 76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82년 12월 15일. 그날은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날이었습니다. 당시 만수 씨는 38세. 한창 일할 나이였어요. 구로공단의 한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순영이가 3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괜찮아. 정희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체중이 줄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의사의 말에 만수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어요. 수술, 항암 치료,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있던 돈 없던 돈 다 쓰고 빚까지 졌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보험금도 다 썼습니다.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어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사채까지 썼어요. 하지만 결국 아내는 떠났습니다. 여보, 순영이 잘 부탁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정혜 씨의 손을 잡고 만수 씨는 울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해. 그게 아내에게 한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만수 씨에게 남은 건 3살 딸 순영이와 빚뿐이었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이었어요. 80년대에 5천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었어요. 그때부터 만수 씨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빚을 갚아야 했고 순영이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어린 순영이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어린이집 보낼 돈도 없었고 봐줄 친척도 없었습니다. 만수 씨는 고아 출신이었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친척이라고는 없었어요. 정혜 씨 쪽 친척들은 빚 얘기만 나오면 피했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근할 때는 순영이를 공장 한쪽 구석에 재워놓고 일을 했어요. 담요를 깔고 작은 베개를 놓아주면 순영이는 거기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공장 소음 속에서도 아이는 곤히 잤어요. 피곤했나 봐요. 아빠 언제 끝나? 조금만 기다려. 일 끝나면 떡볶이 사줄게. 진짜? 약속? 응,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순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떡볶이였거든요. 시장에서 파는 빨간 떡볶이. 달콤하고 매콤한 맛을 좋아했습니다. 아빠, 떡볶이 먹으면 힘이 나. 순영이가 말하면 만수 씨는 웃었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일해서 떡볶이 많이 사줄게. 그게 두 사람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1982년 12월 15일. 연말이라 물량이 밀려서 야근을 해야 했어요. 주문이 폭주했거든요. 연말연시에 입을 옷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수 씨, 오늘도 야근이야. 물량 맞춰야 해. 네, 알겠습니다. 만수 씨는 순영이를 데려왔어요. 집에 혼자 두기엔 너무 어렸거든요. 5살. 혼자 있으면 무서워했습니다. 순영아, 아빠 일 끝날 때까지 여기서 자고 있어. 응. 아빠, 떡볶이 잊지 마. 알았어. 잊지 않을게. 순영이는 담요를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인형을 꼭 쥐고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재봉 틀 앞에 앉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위잉위잉. 재봉 틀 소리가 공장 안에 가득했습니다.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참았어요. 야근 수당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그때였어요.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공장 한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전기 배선에서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옷감 더미에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야. 대피해. 공장 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밀치고 넘어지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어요. 검은 연기가 천장을 뒤덮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만수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 순영이. 만수 씨는 출구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순영이가 자고 있는 곳으로요. 야, 어디가? 거기 불이야. 동료가 소리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순영아, 순영아.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연기 때문인지 무서워서인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을 구해야 했으니까. 아빠, 아빠. 저 멀리서 순영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영아, 거기 있어. 아빠가 갈게. 불길을 뚫고 달려갔어요. 뜨거웠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았어요. 옷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팔에 화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지직. 굉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으악! 만수 씨는 무너지는 천장 아래 깔리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딸의 울음소리였어요. 아빠, 아빠.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움직이려 하니 온몸이 아팠어요. 정신이 드셨군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셨어요. 순영이는요? 제 딸은요? 만수 씨가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온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 오실 거예요. 잠시 후 의사가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 정신이 드셨군요. 의사 선생님, 제 딸은요? 5살 여자아이예요. 순영이라고.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따님이 뭐요? 어디 있어요? 화재 현장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만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죄송합니다. 불이 너무 강해서 현장에서 수습된 희생자 중에 어린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럼 순영이가 아마도 의사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순영이가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어요. 아니야.
만수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순영아, 순영아. 병실에 그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딸까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제가 못 구해서 자책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순영이를 못 지켜서 미안해. 아내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잘 키우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만수 씨는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술을 마셨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술만 마셨습니다.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술만 마셨어요. 소주, 막걸리, 싼 술만 마셨습니다. 마시고 토하고 또 마시고 그러다 쓰러지면 길에서 잠들었어요. 빚은 늘어났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월세 방도 못 구했어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스를 깔고 자고 구걸을 해서 먹었어요. 순영아, 아빠가 미안해.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 사람 뭐야? 미쳤나? 술주정뱅이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딸을 잃은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어느 날 만수 씨는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커먼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뛰어내리면 순영이를 만날 수 있을까? 난간에 손을 올렸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정희야, 순영아. 아빠가 간다. 막 뛰어내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아저씨,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돌아보니 중년 여자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여자가 만수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못 놔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살아서 뭐해요? 딸도 없는데. 딸이요? 불에 타서 죽었어요. 제가 못 구했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이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러시면 딸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요.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여자가 울었습니다. 만수 씨도 울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난간에서 내려왔어요. 고마워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날 이후 만수 씨는 술을 끊었습니다. 순영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공사장 막노동, 청소, 경비.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60대가 넘어가자 쓸 데가 없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어디를 가도 거절당했어요. 결국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나이 제한도 없고 학력도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38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12월 15일, 그날만 되면 만수 씨는 딸의 제사를 지냈어요. 시신이 없으니 무덤도 없었습니다. 위패를 만들어서 작은 상을 차렸어요. 쪽방 한쪽에 위패를 놓고 라면 한 봉지, 떡볶이 한 접시. 그게 제사상의 전부였습니다. 순영아, 아빠야. 올해도 왔어.
떡볶이를 놓았습니다. 그때 못 사준 떡볶이야. 맛있게 먹어.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어요. 38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전해지길 바랍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폐지를 모으던 만수 할아버지. 리어카를 끌고 재래시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 생선 파는 아저씨. 싸게 가져가세요. 오늘 잡은 거예요. 활기찬 소리가 들렸어요.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배고프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어제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나니 남은 게 없었어요. 오늘 폐지 팔아서 돈이 생기면 그때 뭔가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팠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나왔어요. 세어보니 3,500원. 이 정도면 뭐라도 하나 먹을 수 있겠다.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김밥집, 만두집, 칼국수집, 여러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때 작은 분식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영네 분식. 간판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영, 딸 이름과 같았거든요. 발걸음이 멈췄어요. 한참 동안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순영네 분식. 빨간 글씨로 적힌 간판. 옆에는 떡볶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냥 우연이겠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랑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렸어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테이블이 4개 정도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메뉴판이 걸려 있었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 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냄비가 보였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처음 오셨네요? 분식집 사장인 50대 후반 여자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어 올렸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떡볶이 하나만 주세요. 네, 금방 나와요. 어디 편하게 앉으세요. 할아버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식집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테이블.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처럼 보이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가게였어요. 잠시 후 떡볶이가 나왔어요. 빨간 떡볶이. 고춧가루와 고추장이 어우러진 색깔. 파가 송송 썰려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여자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낯익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빛이 익숙했어요. 웃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영이를 그리워해서 그런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떡볶이 한 입을 먹었습니다. 순간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맛. 38년 전 아내 정희가 만들어주던 떡볶이 맛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칼칼한 맛. 고추장과 설탕의 비율. 심지어 떡의 쫄깃함까지.
똑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38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떡볶이를 만들던 모습. 여보, 떡볶이 다 됐어. 순영아, 밥 먹자. 엄마 떡볶이 제일 맛있어. 순영이가 좋아하던 모습. 세 식구가 함께 떡볶이를 먹던 그 시절. 그때의 맛이었어요. 맛있으세요? 여자 사장이 물었어요. 네, 맛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많이 드시네. 기분 좋다. 여자 사장이 웃으며 돌아갔어요. 할아버지는 떡볶이를 먹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야, 이 맛이 내가 해주던 그 맛이야. 며칠 후, 할아버지는 다시 그 분식집을 찾았어요. 특별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발걸음이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 분식집에 그 사장에게 이끌리는 느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딸랑딸랑. 어머,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여자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떡볶이 하나요. 네. 오늘은 김밥도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제 할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여자 사장을 봤어요.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밝은 표정, 친절한 말투,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어요. 왜 이렇게 눈이 가지? 그때였습니다. 여자 사장이 뒤돌아서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목 뒤에 뭔가 보였습니다. 옷깃 사이로 살짝 드러난 흉터, 화상 자국 같은 흉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할아버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 순영이는 38년 전에 죽었잖아. 근데 저 흉터는 아니야. 내가 너무 그리워해서 헛것을 보는 거야. 떡볶이를 먹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순영이가 살아있다면, 화재 현장에서 누군가가 구해줬다면, 시신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애초에 시신이 없었던 거라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확인해 봐야 해.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기, 사장님. 네. 실례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여자 사장이 다가왔어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등에 화상 자국 있으세요? 순간 여자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국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분식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왜 그걸 물으세요? 여자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982년 12월 15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구로공단 봉제 공장 화재. 여자 사장의 눈이 커졌어요.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그 공장에 5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불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아이 이름이 순영이었어요. 여자 사장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휘청거리며 테이블에 손을 짚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걸? 나는 그 아이 아버지야. 여자 사장, 아니 순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 순영아, 나야. 아빠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영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뭐? 뭐라고? 나가시라고요. 순영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8년 전에 날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요? 버리다니 무슨 소리야? 불나자마자 혼자 도망갔잖아요. 어린 딸은 불 속에 내버려 두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무도 면회 안 오는 아이로. 순영 씨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찾아왔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순영아, 아버지 오시면 여기서 데려가 주실 거라고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생일 때마다, 어린이날 때마다, 면회 오시는 분들 볼 때마다.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순영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8년간 쌓인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순영아,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천천히 왼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는 38년 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흉터는 여전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순영 씨가 그 흉터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흐르는 채로. 아빠가 너를 구하려고 불 속에 뛰어들었어. 천장이 무너지면서 아빠가 깔렸어. 그때 화상을 입은 거야.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여자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그 말은 내가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어. 38년 동안 아빠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순영 씨의 얼굴에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아빠도 나를 죽은 줄 알았다고요? 응, 38년 동안. 그럼 왜 안 찾아봤어요?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의사가 그랬어.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그건 불에 타서 재가 됐다는 뜻이라고. 매년 12월 15일마다 내 제사를 지냈어. 제사요? 시신은 없었지만 위패라도 만들어서. 떡볶이 놓고 절하고 울었어. 38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38년간 서로가 서로를 죽은 줄 알았던 분이요. 기막힌 운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작은 물건. 분홍색 나비 모양 머리핀이었어요. 색이 발에서 희끄무레했지만 나비 모양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순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찾았어. 순영이가 그날 하고 있던 머리핀이야. 38년 동안 이것만 보면서 살았어. 이게 내 유품인 줄 알고. 순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머리핀.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너무나 작았어요. 기억나? 아빠가 사준 거. 희미하지만 기억이 났어요. 어릴 때 시장에서 아빠가 사준 분홍색 나비 머리핀.
예쁘지? 우리 순영이 머리에 꼭 어울린다. 그때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나비야. 아빠 고마워. 그때 자신이 했던 말도 기억났어요. 아빠, 순영 씨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8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딸랑딸랑. 엄마, 왜 그래? 순영 씨의 아들, 도윤이 28세였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배달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왜 울어?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도윤이가 할아버지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도윤아, 이분이. 순영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분이 누군데? 이분이 내 아버지. 일 수도 있어. 뭐? 도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할아버지? 38년 전에 돌아가셨다던 그 할아버지? 응. 엄마 무슨 소리야? 외할아버지는 화재 때 돌아가셨잖아. 나도 그렇게 알았어. 근데 순영 씨가 머리핀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내가 어릴 때 하고 있던 머리핀이야. 이 할아버지가 38년 동안 가지고 계셨대. 도윤이가 할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진짜예요?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예요? 나도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근데 이 머리핀 화재 현장에서 찾은 거야. 도윤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DNA 검사를 해야죠. DNA 검사? 네. 그러면 친자 관계 확인할 수 있어요. 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DNA 검사를 하자.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만수 할아버지, 순영 씨, 도윤이. 이른 아침이었어요. 보건소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긴장돼요. 순영 씨가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도요. 도윤이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38년 만에 찾은 딸. 정말 내 딸이 맞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DNA 검사 신청하러 왔어요. 순영 씨가 말했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친자 확인 검사요? 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빈칸을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검사 비용은 20만 원입니다. 순영 씨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제가 낼게요. 할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괜찮아요. 제가 내는 게 맞아요. 검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의료용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사는 간단해요. 입안 점막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가 먼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입 크게 벌려주세요. 면봉으로 입안 볼 쪽을 문질렀어요. 살짝 간지러웠습니다. 네, 됐습니다. 순영 씨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면봉을 각각 다른 통에 넣었어요. 라벨을 붙이고 봉인했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와요. 2주요? 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연락드릴게요. 2주.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14일, 336시간. 매 순간이 길게 느껴질 거예요. 보건소를 나오며 순영 씨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결과 나올 때까지 어디서 지내세요?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나야. 쪽방에서. 쪽방이요? 응. 방 한 칸 얻어서 살고 있어. 쪽방이 어디예요? 동쪽방촌. 순영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쪽방촌. TV에서 본 적 있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사람들. 독거노인, 일용직 노동자, 사회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들. 38년 동안 그런 데서 사셨구나. 순영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38년 동안 원망했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려고 불 속에 뛰어들었다고? 자신을 죽은 줄 알고 38년 동안 제사를 지냈다고? 복잡했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어쩐지 그냥 보내기가 싫었어요. 저 분식집 창고에 빈 방이 있어요. 뭐, 작은 방인데 사람이 지낼 수는 있어요. 예전에 직원 숙소로 썼던 곳이에요. 결과 나올 때까지 거기서 지내세요. 안 돼. 폐 끼치면. 아니에요. 그냥 2주만요. 순영 씨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버지라고 확신할 수 없는데. 근데 어쩐지 그냥 보내기가 싫었습니다. 엄마 말 들으세요, 할아버지. 도윤이가 거들었어요. 쪽방에서 지내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우리 가게 옆방이 더 나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만수 할아버지는 분식집 창고 옆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3평 정도 되는 방이었습니다. 쪽방보다는 훨씬 깨끗했어요. 창문도 있고 화장실도 가까웠습니다. 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었어요. 벽지도 깨끗했습니다. 이불은 여기 있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영 씨가 이불을 깔아주며 말했어요. 새 이불이었습니다. 포근해 보였어요. 고마워요. 신세 지게 됐네. 아니요. 편하게 쉬세요. 순영 씨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순영아. 네. 38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순영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결과 나오면. 그래. 알았어.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영 씨가 분식집에 출근하니 할아버지가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청소. 신세 지는데 뭐라도 해야지.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분식집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주웠어요. 담배꽁초, 휴지 조각. 하나하나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는데.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공짜로 지내면 안 되잖아. 순영 씨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76세 노인이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쓸고 있었어요. 저렇게 부지런하신 분이 38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사셨구나. 마음이 이상했어요.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분식집 청소를 했어요. 바닥 쓸기, 테이블 닦기, 쓰레기 버리기, 유리창도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청소했어요. 뭐라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쉬세요. 몸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순영 씨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순영이네 분식집에 할아버지가 새로 왔더라. 응. 매일 아침마다 청소하시던데. 정말 부지런하시네. 새벽같이 나와서 쓸고 계시더라. 순영이네 가게 앞이 제일 깨끗해졌어. 어디서 오신 분이야? 모르겠어. 순영이한테 물어봐. 복순 할머니가 분식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옆 가게에서 순대국밥을 파는 분이었어요. 60대 후반. 순영 씨와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순영아, 저 할아버지 누구야? 아, 그냥 아는 분이에요. 친척이야? 아직 확인 중이에요. 확인 중이라니? 복순 할머니가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나저나 저 할아버지 참 부지런하시네. 일 열심히 하시고. 네, 좋은 분 같아. 눈빛이 순해. 복순 할머니의 말에 순영 씨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떡볶이 냄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한참을 문지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분식집 일을 도왔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테이블도 정리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그릇을 나르고 물을 갖다 주고. 할아버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할아버지 새로 고용하셨어요? 일 진짜 열심히 하시네. 아, 네,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참 성실하시다. 요즘 저런 분 찾기 힘든데. 순영 씨는 할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38년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 폐지 줍는 할아버지, 쪽방에서 살던 할아버지, 매년 딸의 제사를 지내던 할아버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원망했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도 38년 동안 힘들게 살았구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순영 씨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밥값이요? 폐지 모아서 번 거야. 많지 않지만 봉투 안에는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 안 받을 거예요. 받아. 공짜로 밥 얻어먹으면 안 돼. 아버지가 맞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 받으면 아버지든 아니든 밥은 밥이야. 받아. 할아버지가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순영 씨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3만 원. 폐지를 얼마나 모아야 3만 원이 될까?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박스를 줍고 리어카를 끌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자신에게 주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도윤이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이 돈으로 우리 셋이 삼겹살 먹어요. 삼겹살? 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도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영 씨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 녀석? 센스 있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고깃집이었어요. 연탄불에 고기를 굽는 옛날식 삼겹살집. 테이블이 6개 정도 있었어요. 벽에는 옛날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삼겹살 3인분이요. 도윤이가 주문했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고기가 나왔습니다. 빨간 불판 위에 삼겹살을 올렸어요.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피어 올랐어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소주 드셔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술은 안 마시기로 했어. 왜요?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38년 전에 순영이 잃고 술에 빠졌었거든. 몇 년을 술로 보냈어. 아침부터 밤까지 술만 마셨어. 그러다 정신 차렸어. 이러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순영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아빠가 술주정뱅이로 살면 안 되잖아. 그 후론 술 끊었어. 38년 동안. 순영 씨는 말없이 고기를 구웠어요.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38년의 세월. 자신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할아버지도 힘들었겠구나. 고기 드세요, 할아버지. 순영 씨가 구운 고기를 할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상추에 쌈장을 바르고 고기를 올리고 마늘을 넣었습니다. 고마워. 할아버지가 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맛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고기 먹는 거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몇 년이요? 응. 고기는 비싸서 못 사 먹었어. 명절에 복지관에서 나눠줄 때나 먹었지. 순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이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할아버지, 고기 많이 드세요. 오늘 제가 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손자가 외할아버지한테 사드리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도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웃었어요. 며칠 후 순영 씨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 응? 그때 화재 나기 전에는 어떻게 지냈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아련해졌어요. 멀리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행복했어요? 응. 순영이가 있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영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 특히 나비 그리는 거. 나비요? 응. 맨날 나비만 그렸어. 도화지에 나비, 벽에 나비, 바닥에 나비.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아빠 나비 하면서 그림 보여주면 아빠가 예쁘다고 칭찬해줬어. 순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어릴 때 크레파스로 나비를 그리던 기억. 노란 나비, 파란 나비, 분홍 나비. 아빠한테 보여주면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기억. 기억나요? 희미하지만 조금요. 순영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 38년 만에 처음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영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 맞아. 저분이 내 아버지야.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 나비 그림, 머리핀, 그리고 눈빛.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낯익은 느낌. 38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만나다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영 씨가 분식집에 출근하니 복순 할머니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순영아, 큰일 났어. 왜요, 언니? 만수 할아버지가 쓰러졌어. 시장 입구에서. 네. 순영 씨가 달려갔습니다. 시장 입구.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순영 씨가 외쳤습니다. 119 불렀어. 복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구급차 와요. 순영 씨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발.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순영 씨와 도윤이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엄마, 진정해. 의사 선생님 나오실 거야.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우리 아버지 괜찮아요? 순영 씨가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지신 거예요. 영양실조요? 네. 제대로 못 드셨나 봐요. 심한 빈혈도 있고요. 며칠 입원하셔야 합니다. 영양주사 맞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순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8년 동안 제대로 못 드셨으면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병실.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아빠 병원이에요. 쓰러지셨어요. 아. 할아버지가 순영 씨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걱정 끼쳤네. 왜 제대로 안 드셨어요? 밥값 아끼려고. 한 끼라도 줄이면 돈이 남잖아. 아빠. 순영 씨가 울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드셔야 해요. 알겠죠? 응. 알았어. 그때 도윤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DNA 검사 결과 오늘 오후에 나온대. 정말? 응. 보건소에서 연락 왔어. 순영 씨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결과 받으러 갔다 올게요. 응. 다녀와. 보건소. 순영 씨와 도윤이가 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박순영 씨요? 네. 직원이 봉투를 건넸어요. 순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맨 아래 결론 부분을 봤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8%. 순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분이 진짜 내 아버지야. 엄마. 도윤이가 순영 씨를 안아줬어요. 할아버지. 진짜 외할아버지였네. 38년 만에 확인된 부녀관계.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순영 씨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38년. 38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38년 동안 원망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순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순영 씨가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8%.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진짜 부녀라는 거지? 네. 아빠. 순영 씨도 울었습니다. 진짜 아빠예요. 99.98%.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순영 씨를 안았어요. 38년의 세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 그리움, 슬픔, 기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빠, 아빠, 미안해, 순영아. 아빠가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38년 동안 널 못 찾아서 미안해. 아빠도 날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도 더 찾아봤어야 했어. 할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고아원이라도 돌아봤으면,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찾아봤으면. 아빠, 38년 동안 제사만 지내고 한 번도 혹시나 하는 생각을 안 했어. 아빠, 그만해요. 이제 만났잖아요. 순영 씨가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만났으니 됐어요. 늦었지만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외할아버지네요. 도윤이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응, 진짜 외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봤어요. 도윤아, 내가 내 외할아버지다. 네, 할아버지. 도윤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야지. 세 사람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순영 씨가 말했어요. 아빠, 이제 우리 집에서 사세요. 뭐? 쪽방에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같이 살아요. 하지만 폐가 될 텐데. 폐는 무슨 폐예요? 아빠잖아요. 아빠 38년이나 헤어졌잖아요. 이제는 같이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죠. 도윤이도 거들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방 있어요. 같이 살아요. 도윤아, 외할아버지인데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영 씨의 집. 재래시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아빠, 여기 아빠 방이에요. 순영 씨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새 이불, 새 베개. 창가에는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어제 도윤이랑 같이 준비했어요. 마트 가서 이불 사고 화분도 샀어요. 할아버지가 방을 둘러봤어요. 38년 동안 쪽방에서 살았는데 라면 하나 끓여 먹던 삼평방, 곰팡내 나고 바퀴벌레 나오던 그 방, 이제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살 수 있다니. 고마워, 순영아. 아빠, 이제 편하게 쉬세요.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저녁. 순영 씨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찌개, 멸치볶음. 식탁 가득 음식이 놓였어요. 아빠 밥 먹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만수 할아버지, 순영 씨, 도윤이.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역국을 떴습니다. 한 숟갈 먹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그래요, 아빠? 이렇게 차린 밥상 38년 만에 처음이야. 38년 동안 라면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어. 반찬 있는 밥은 명절에 복지관에서 먹는 게 전부였어.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순영이가 해준 밥을. 아빠,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 순영 씨가 말했어요. 아빠 쪽방 정리해야죠? 응. 짐은 별로 없어. 같이 가요. 정리 도와드릴게요. 세 사람은 쪽방촌으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쪽방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쪽방, 삼평 남짓한 방. 순영 씨와 도윤이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이불, 라면 몇 봉지, 작은 냄비.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순영 씨가 액자를 봤어요. 어린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5살 때 사진. 나비 머리핀을 하고 웃고 있는 사진. 아빠, 이게 화재 전에 찍은 사진이야. 38년 동안 이것만 보면서 살았어. 매일 아침 인사하고 매일 저녁 인사했어. 순영아, 좋은 아침이야. 순영아, 오늘도 고생했어. 순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38년 동안. 도윤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제 됐어.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순영이랑 같이 살잖아. 이보다 좋은 게 어딨어.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건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순영이 어릴 때 사진, 그리고 위패. 38년 동안 제사 지내던 위패.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50만 원. 쪽방을 나서며 할아버지가 작게 인사했어요. 안녕. 38년간의 고된 삶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며칠 후 분식집에 손님이 왔어요. 양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순영 씨 계세요? 네, 저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희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방송국이요? 38년 만에 아버지를 찾으셨다는 사연 들었어요. 순영 씨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혹시 방송에 출연하실 의향 있으신지 여쭤보러 왔어요. 바로 그때 도윤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인터넷에서 기사 봤는데. 엄마, 할아버지, 큰일 났어. 도윤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인터넷에서 기사 봤는데 도윤이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38년 전 구로공단 화재, 5세 여아 구출한 여직원 찾습니다. 이게 뭐야? 순영 씨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 순영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도 기사를 봤어요. 그때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누군가 순영이를 구해줬구나. 방송국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은인 찾기도 함께 방송에 내보내면 어떨까요? 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려요. 며칠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영 씨 찾았어요. 정말요? 네. 김영순 씨라는 분이에요. 현재 78세시고 서울에 사세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스튜디오에 오신대요. 방송국 스튜디오.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78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저기, 박순영 씨가, 할머니가 순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그때 그 아이구나.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응. 38년 전에, 김영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불 속에서 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 아빠, 아빠 하면서 손으로 불을 끄고 안고 뛰어나왔어. 병원까지 뛰어갔고 할머니, 순영 씨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도 다가왔습니다. 제가 못 구한 딸을 할머니가 구해주셨어요.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분식집에 손님이 몰려들었어요. 하루 매출이 평소의 3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식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왔습니다. 법무법인이요? 38년 전 화재가 공장 측 과실이었다는 게 최근 밝혀졌거든요. 과실이요? 네. 전기 배선 불량이었는데 공장 측에서 은폐했습니다. 순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피해자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8년의 비극이 공장 측 과실 때문이었다면 그날 밤 순영 씨의 집, 3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가 두고 간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소송에 참여할 거예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38년 전 일인데. 순영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그냥 억울해. 억울하다고요? 응. 공장에서 제대로만 관리했으면 화재가 안 났을 수도 있잖아. 순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아빠랑 38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을 거고,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았을 거고, 엄마, 내 인생이 완전히 달랐을 수도 있었어. 만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도 그 생각을 했어. 아빠요? 만약 그때 화재가 안 났으면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순영이를 학교에 보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8년 동안 폐지 줍고 쪽방에서 살고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자. 응? 돈이 목적이 아니야. 진실을 밝히는 거야.
도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8년 전에 공장이 잘못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야.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게 하는 거고. 도윤아, 할아버지도 피해자잖아. 엄마도 피해자잖아.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해. 순영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맞네. 그래, 해야지. 잠시 쉬어가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어요. 38년 전 화재는 전기 배선 불량이 원인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밝혀졌어요? 당시 공장 관리자였던 분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양심 고백이요? 네. 암 투병 중이신데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대요. 그분 증언에 따르면 화재 전에 이미 전기 배선 문제를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수리비가 아까워서 방치했고요. 순영 씨와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송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소송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38년 전 화재, 피해자 집단 소송 나서, 공장 측 과실 은폐, 진실 밝혀지나. 기사가 나가자 피해자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화상을 입으셨어요. 3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었어요. 법무법인 회의실에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38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0살 때였어요. 저는 그때 화상을 입어서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았습니다. 순영 씨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버지랑 38년 동안 헤어졌습니다. 서로 죽은 줄 알았어요. 최근에야 다시 만났어요. 피해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수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아침에 분식집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빠, 순영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어요. 뇌졸중 증세가 있으셔서 입원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이요? 순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8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치료하면 회복하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김영순 할머니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만수 씨, 좀 어때요? 오, 영순 씨, 왔어요? 당연히 와야지. 같이 고생한 사이인데. 두 사람은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내가 순영이를 안고 뛰어나갈 때 만수 씨가 불 속에 쓰러져 있는 거 봤어요. 그랬어요? 미안해요. 그때 구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순영이를 구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일주일 후 만수 할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현수막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퇴원을 축하합니다.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영순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화재가 나기 전에 전기 스파크가 튀는 걸 봤습니다. 그걸 왜 38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때는 어리고 무서웠습니다.
입막음을 당했고요. 입막음이요? 공장 측에서 돈을 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8년 동안 후회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순영 씨가 기자들 앞에 섰어요. 38년 전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38년 동안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재판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38년 전 비극, 은폐된 진실, 피해자들의 눈물.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응원 댓글이 쏟아졌어요. 힘내세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며칠 후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제안합니다. 합의요? 배상금을 지급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순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38년이에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요. 피해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회사 측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장, 회사 대표가 나왔어요. 38년 전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했고 많은 분들이 다치고 돌아가셨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분들께 배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피해자들이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38년 만에 인정받았어. 순영 씨도 아버지와 함께 TV를 봤어요. 아빠, 끝났어요. 그래, 끝났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8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 모임 행사가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모였어요. 순영 씨가 연설했어요. 38년이 지났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저는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과거를 보내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순영 씨 가족과 김영순 할머니가 분식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도 함께 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 김영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증인으로 나서주셔서. 만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영순 씨, 정말 고마워요. 38년 전에 순영이를 구해줬고, 이번에도 도와줬고, 은혜는 무슨, 혹시,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영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할머니. 자주 오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부터 복순 할머니도 말했어요. 영순 언니, 우리 시장에 자주 오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분식집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영네 분식 -3대가 함께하는 맛. 순영 씨가 말했어요. 아빠가 1대, 저가 2대, 도윤이가 3대예요. 떡볶이를 함께 먹으며 순영 씨가 말했어요.
38년 전에 아빠가 사준다고 한 거 있잖아요. 떡볶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8년 늦었지만 약속 지켰네. 바로 그때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제안이 왔어요. 38년 만에 가족 재회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순영 씨가 가족들을 돌아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좋지.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좋아요. 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도윤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큰일 났어. 왜? 또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쪽방촌에서 같이 살던 친구분이 찾아오셨대. 친구분이 38년 전 화재날 밤에 대해서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대요. 쪽방촌 근처 작은 공원, 낡은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등, 만수 할아버지의 쪽방촌 친구, 박종수 할아버지 74세였습니다. 종수야, 만수 할아버지가 다가갔어요. 만수 형, 종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넘게 쪽방촌에서 이웃으로 살았어요. 서로 힘들 때 라면 나눠 먹고 아플 때 약 사다 주고 형제처럼 지낸 사이였습니다. 오랜만이다. 응, 형 방송 나온 거 봤어. 38년 만에 딸 찾았다며? 축하해. 고마워.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형,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종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 말? 38년 전 화재 날 밤에 형이 순영이를 구하려고 불 속에 뛰어들었잖아. 응, 나도 그 공장에서 일했어. 뭐? 그날 밤 불이 나서 대피하다가 형이 반대로 뛰어가는 거 봤어. 형이 천장 무너지면서 깔리는 것도 봤고, 종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훔쳤어요. 그때 내가 형을 끌어냈어. 만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형이 쓰러져 있길래 내가 끌어서 밖으로 데려왔어. 그게 진짜야? 응. 38년 동안 말 못했어. 미안해서. 미안하다니? 나도 순영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잖아. 형만 끌어내고. 종수야. 종수 할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38년 동안 형 얼굴을 못 봤어. 죄책감 때문에. 근데 방송 보니까 순영이가 살아있더라고.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야 형 만날 수 있겠더라고. 만수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할 거 없어. 오히려 고마워. 내가 나를 구해줬잖아. 형, 내가 살아있으니까 순영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야. 내 덕분이야. 두 할아버지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순영 씨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요. 뭘? 할아버지 덕분에 아빠가 살아있었고 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만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종수야, 우리 집에 와서 살래? 같이 살자. 순영 씨도 거들었어요. 할아버지, 저희 집에 오세요. 방 있어요. 종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죠. 아빠 구해주신 은인인데요. 그날 저녁 순영 씨의 집.
5인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 종수 할아버지, 김영순 할머니, 순영 씨, 도윤이.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 만수 할아버지가 잔을 들었어요. 건배. 5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며칠 후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촬영팀이 분식집에 왔어요. 분식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청소하는 모습, 순영 씨가 떡볶이 만드는 모습, 도윤이가 손님 맞이하는 모습, 가족이 함께 밥 먹는 모습도 촬영했어요. 마지막 날 PD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순영 씨, 38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순영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38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근데 진실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저를 구하려고 불 속에 뛰어드셨어요. 38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아버지를 찾았고 은인들도 만났고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순영 씨가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가족을 찾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38년이 지나도 기적은 일어나요. 저처럼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분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저녁 9시 황금시간대. 38년 만에 재회 마이너스 우리는 가족입니다. 방송이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 시청률 15%,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유유. 분식집 어디예요? 가서 떡볶이 먹고 싶어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분식집에 손님이 몰려들었어요. 하루 매출이 평소의 5배.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복순 할머니가 도우러 왔어요. 언니, 나 일하러 왔어. 언니, 고마워요. 프랜차이즈 제안 전화도 왔습니다. 순영네 분식을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거든요. 만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반대야. 이 작은 가게가 좋아. 순영 씨도 동의했습니다. 저도요. 작아도 우리 가게가 좋아요. 거절했습니다. 안정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5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만수 할아버지, 종수 할아버지, 김영순 할머니, 순영 씨, 도윤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같이 먹으니까 밥이 더 맛있네.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식탁. 38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영 씨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상자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은 짐이야. 30년 동안 안 열어봤어. 순영 씨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몇 벌, 작은 인형, 그리고 낡은 편지 봉투. 박순영에게 마이너스 언젠가 꼭 전해주세요. 이게 뭐지? 편지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순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어른이 되었겠지. 나는 너를 불 속에서 구해낸 사람이야. 알아줬으면 해. 내 아버지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구하려고 불 속에 뛰어들었어. 내가 봤어.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걸 꼭 기억해줘. 마이너스 영순 올림. 순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영순 할머니가 38년 전에 쓴 편지야. 뭐? 도윤이가 놀라 편지를 봤어요. 순영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38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았으면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김영순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이거 내가 쓴 거네. 고아원에 맡겼었어. 안전해졌나 봐요. 그랬구나. 미안해. 순영 씨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이 편지 덕분에 확실히 알았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했다는 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그리고 특별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어요. 분식집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아졌고 매출도 안정되었어요. 만수 할아버지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병원 검진 갔다 왔는데 의사가 좋아졌다고 하더라. 정말요? 다행이다, 아빠. 어느 날 도윤이가 순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 말 있어. 뭔데? 나 배달 그만두려고. 뭐? 왜? 요리 배우려고요. 엄마 떡볶이 맛을 이어받고 싶어요. 순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아, 정말? 네. 요리학원 등록했어요. 내가 이어받겠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딨어. 만수 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도윤아. 12월 15일, 38년 전 화재가 났던 날. 하지만 이제는 슬픈 날이 아니었어요. 순영 씨가 말했어요. 그날 같이 밥 먹어요. 슬픔을 기억하되 행복을 축하하는 날로 만들어요. 5사람이 모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도 왔어요. 시장 상인들도 몇 명 왔습니다. 분식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특별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한 입 먹었어요. 이 맛이야. 38년 전에 먹으려고 했던 맛이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영 씨도 울었어요. 38년 늦었지만 드디어 먹었네요. 382주년 기념 가족 모임. 매년 12월 15일에 이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1년 후 분식집 앞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순영네 분식 마이너스 3대 가업의 맛. 도윤이가 요리학원을 수료했습니다. 졸업장 받았어요. 잘했어, 도윤아. 레시피 노트를 정리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저도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영 씨 효행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상식. 구청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순영 씨가 상장을 받았습니다.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효녀가 아니에요. 38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거든요. 제가 효녀라면 38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려주신 아버지가 효자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순영 씨가 말했어요. 저 가게를 도윤이한테 넘기려고요. 그리고 아빠랑 여행도 가고 싶고요. 여행? 네. 아빠 바다 보고 싶지 않아요? 동해 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아빠 바다 예쁘죠? 응, 예뻐. 78년 살면서 처음 보는 바다야.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순영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년 후 분식집 앞에 새 간판이 또 걸렸어요. 순영네 분식 도윤이가 이어갑니다. 만수 할아버지 81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저 결혼해요. 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도윤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도윤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내가 임신 중이거든요. 뭐? 증손자예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증손자까지. 내가 증손자를 보다니. 그해 여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분식집 앞. 사대가 모였습니다. 만수 할아버지 81세, 순영 씨 61세, 도윤이 31세, 아기 만영이. 만수 할아버지가 증손자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작네. 순영이도 이렇게 작았어. 할아버지, 이 아이가 사대예요. 사대. 할아버지가 아기를 바라봤어요. 내가 1대고 순영이가 2대고 도윤이가 3대고 이 아이가 4대구나. 순영네 분식이 4대까지 이어지는구나.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딨어. 분식집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영네 분식 마이너스 4대째 이어가는 맛. 4대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아기 만영이를 안고 순영 씨가 옆에 서고 도윤이가 반대편에 서고 찰칵 38년의 비극 그리고 기적. 서로를 죽은 줄 알았던 부녀가 38년 만에 재회하고 은인들을 찾고 가족을 이루고 4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38년 전에 순영이를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 아빠, 38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끝에 순영이를 다시 만났잖아. 그리고 이제 손자, 증손자까지 봤어.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이보다 행복한 삶이 어딨어. 그날 밤 만수 할아버지는 방에서 순영이 어릴 적 사진을 바라봤어요. 38년 동안 보며 눈물 흘렸던 그 사진.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봤어? 순영이가 살아있었어.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 순영이가 엄마 닮아서 떡볶이를 잘 만들어. 손자도 있고 이제 증손자까지 생겼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정희야. 순영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38년간의 기다림. 그 끝에 찾은 가족. 그리고 4대로 이어지는 행복.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윤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어요. 아기 만영이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38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아침. 이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